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모든 신체가 그렇지만요. 특히 우리의 눈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인데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퇴행성 안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아플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보험이잖아요. 실손 보험의 적용 기준도 알려드릴 거고요. 의료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와 3대 질병보험의 역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할 건강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경호 서면 성모안과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면 성모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사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데 최근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어도 어느 순간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초기에는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뇨 망막 병증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려면 어떤 검사와 생활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다는 시청자님의 사연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 당뇨가 있으면 혈당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당뇨와 눈 건강이 굉장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당뇨 망막 병증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시작하기 앞서 제가 경험했던 저희 병원 환자 한 분의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저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안과적으로 불편함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 전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상 안과 방문을 요한다는 판독 결과지를 가지고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겁니다. 제가 눈 상태를 체크해 본 결과 당뇨 망막증이 의심되었으나 환자분은 당뇨가 없다고 알고 있어 우선 내과에 혈액 검사를 의뢰해 당뇨 여부를 체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당뇨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내과가 아닌 안과에서 먼저 당뇨를 찾아낸 경우로 그 이후 당뇨 관리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십니다. 이 증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뇨 망막증은 증상이 없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당뇨를 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까지 발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나를 포함한 내 주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얼마든지 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뇨 망막 병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뇨 망막 병증은 당뇨병 때문에 눈 속의 망막 혈관이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당뇨 망막증이 진행될수록 폐쇄된 모세혈관으로 인해 망막의 혈류 공급이 장애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망막이 부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신생혈관의 출혈과 약해진 망막혈관을 통해 삼출물이 망막에 쌓이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력 저하를 유발하고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며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출혈 또는 섬유막의 견인으로 인한 망막 박리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심각하고도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섭거든요. 원장님, 이게 눈과 당뇨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온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모여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혈당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 중 하나가 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원장님 진료 현장에서 보실 때 이 당뇨 망막병증의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유병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당뇨 진단 당시에 당뇨 망막병증을 같이 진단받을 확률은 10에서 20%로 꽤 높은 편입니다. 아무리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발병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환자의 대부분에서 당뇨 망막증이 관찰되는 편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당뇨 발생 10년이 지나면 약 50%의 환자에서 그리고 당뇨 발병 20년이 지나면 당뇨 환자 90% 이상에서 당뇨 망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당뇨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을 특별하게 조금 조심해야 하는 위험 요인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같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환자, 이런 분들은 당뇨 망막증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 질환이 가장 무서운 게 그 초기에 어떠한 증상도 없다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시력도 정상이고 불편함도 없어서 환자 본인은 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저희가 증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미 병세가 꽤 진행된 이후입니다.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시야에 검은 점이나 실타래 같은 것이 보이는 경우 혹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이미 떨어졌다면 진행이 좀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궁금해요, 원장님. 당뇨 망막병증을 걸렸을 때 혹시 한쪽 눈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처음에는 한쪽 눈만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눈으로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병원을 늦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란 자체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눈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원장님, 당뇨 망막병증은 검사나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안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안저검사, 형광안저 촬영, OCT 등이 있으며 병세가 진행된 경우 유리체 출혈로 인해 안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망막 박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안저 검사는 당뇨 망막증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동공을 키우거나 사진을 찍어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에서 발생하는 망막 출혈이나 신생혈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당뇨 망막증의 진행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형광안저 촬영으로 병의 중증도를 판정합니다. 정맥 주사로 형광 물질을 몸 안에 주입하여 망막의 사진을 찍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망막의 허혈 상태나 신생혈관의 누출 정도를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이긴 하지만 침습적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통해 조영제 알러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맥 주사를 하는 등 타 검사에 비해 시간이 길고 까다로운 검사입니다. 세 번째로 OCT 검사가 있습니다. 눈 CT라고 불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인데 망막 질환 및 녹내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입니다. 당뇨로 인해 황반부가 얼마나 부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혈관 OCT까지 개발되어 형광안저 촬영을 해야만 관찰할 수 있는 망막의 허혈 상태나 신생혈관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소견과 당뇨로 인해 황반이 부어 있는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은 이 병을 치료를 조금 할 수 있는 병인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은 완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당뇨 망막병증이 만약에 이미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치료나 완치는 가능할까요? 완전히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진행을 막고 시력을 보존하는 정도까지 치료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겁내실 것 같아요. 특히 부위가 또 눈이잖아요.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군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치료합니다. 당뇨 망막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첫째, 항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항체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으로서 혈관의 출혈을 멈출 뿐만 아니라 신생혈관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료 종류 약제는 다양하게 있으며 환자군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약제가 적합한지는 다니시는 안과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원장님 화면에 보니까 눈에 직접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의외로 간단한 치료입니다. 저만 마취 후 시행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체 주사는 부분 마취로 시행되며 5분 이내에 끝이 나므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체 주사 치료가 개발되면서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광응고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 망막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병변부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여 이를 통해 신생혈관의 소멸을 유도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당뇨 망막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통증과 부작용 때문에 1, 2주 간격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치료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병원 망막클리닉에서 실제 치료했던 환자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당뇨 병력이 있는 60대 남성분으로 당뇨 망막증으로 본원에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던 분입니다. 당뇨 치료를 한다고 하셨지만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던 분으로 눈 상태도 점점 진행하여 레이저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형광안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양안 모두 신생혈관이 발견되어 치료를 더 미룰 수가 없어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며 경과 관찰 중이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타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못해 저희 병원을 방문했던 사례입니다. 50대 남성분으로 내원 당시 황반부종과 함께 레이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군의 주사 치료를 통해 황반부종을 치료하였고 이후 레이저 재치료를 계획하여 꼼꼼하고 충분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본원 치료 이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현 근무지에서 제가 치료한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뿌듯했던 사례입니다. 환자분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분으로 중국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느라 당뇨 치료에 소홀히 하였고 이후 눈이 점점 더 보이지 않아 중국 내에 있는 안과 이곳저곳을 방문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귀국을 하였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눈 상태는 그야말로 참혹하였습니다. 당뇨 조절이 되지 않아 망막 손상이 심각하였고 시력도 좋지 못했습니다. 상태의 심각성과 함께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드렸으나 저조차도 환자분의 개선 여부를 의심하는 정도였습니다. 환자분은 절실하였습니다. 철저한 당뇨 조절과 함께 제가 제시하는 방향 그대로 치료를 열심히 받게 되었고 치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차례 안구 주사 이후 빠르게 호전세를 보였고 레이저 치료까지 받은 이후 시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카페까지 운영할 정도로 진취적인 여성이었으나 이 여성이 만약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시력 손상이 있었으면 지금쯤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현재 이분은 양호한 상태로 본원에서 경과 관찰 중이십니다.
네,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다양한 그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치료가 잘 된, 호전이 된 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원장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당뇨 망막증은 조용히 찾아오는 시력 도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없어도 안과 검진은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오늘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눈 건강은 여러분들이 미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들어본 이 질환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 그리고 혈당 관리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모안과 김경호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보험 닥터 역시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안질환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험 닥터 메타리치 변설화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호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해결사 메타리치 변설화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넘치는 인사해 주셨는데요. 힘차게 출발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역시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열어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나 퇴행성 안질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고 했는데 치료가 길어질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이 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안과 치료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퇴행성 안질환은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검사나 주사치료, 수술까지 어느 범위까지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행성 안질환과 관련해서 실손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점검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노안이나 또 백내장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안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가 필요해지는데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행성 안질환과 이 실손보험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점장님, 같은 안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좀 갈린다고 들었거든요. 퇴행성 안질환이라면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따져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병의 원인이 퇴행성인지 치료 목적의 질병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미용 시력 개선 목적과 구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용 시력 개선 목적과 구분되는지가 핵심이고요.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외모 개선 목적의 교정술이나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섹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백내장이나 한방병상 같은 퇴행성 안질환은 다릅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눈이 침침해서 렌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수술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안검하수, 즉 눈꺼풀 처짐은
처진 눈꺼풀이 속눈썹을 찔러 각막을 손상시키거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는 미용 성형이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대표적입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다초점 렌즈 비용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시력 교정 기능이 포함된 다초점 렌즈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단초점 렌즈 가격 수준의 치료비만 보상하는 추세로 엄격해졌습니다. 결국 퇴행성 안질환 보험금의 핵심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의 필수성입니다. 수술 전 반드시 담당 설계사나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약관을 대조해보고 해당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정의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퇴행성 안질환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퇴행성인지 아니면은 치료의 목적이 이제 질병인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함께 기억할 거고요. 지점장님, 노안이나 백내장이 이제 그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질환들이잖아요. 실손 적용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자연노화로 분류돼 대부분 실손 보장이 어렵습니다. 반면 백내장은 질병 진단이 명확해 치료 목적이며 보장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노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실손 보장이 어렵습니다. 반면 백내장은 명확한 질병 코드로 진단되며 치료 목적이 입증될 경우 실손 보장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은 같을지 몰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수손으로 보느냐 치료로 보느냐의 차이를 판단을 합니다. 보상 여부를 이해하려면 두 증상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화는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안경이나 돋보기로 교정 가능한 생리적 현상으로 봅니다.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빛이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것이죠. 보험금 지급 결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바로 기능 회복 대 시력 교정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보험사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단순히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검사 결과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혼탁도가 일정 단계, 보통 3단계에서 4단계 이상 진행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당해 수술도 입원으로 처리해 큰 금액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 통원 치료 가능 여부를 엄격히 따져서 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수술 전 반드시 나의 실손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치료 목적의 소견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 백내장 수술이 실손 분쟁이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다초점 렌즈 선택 여부가 쟁점입니다. 치료 필요성보다 시력 개선 목적이 강조되면 보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은 질병 치료지만 그 자리에 고가의 다초점 렌즈를 넣어 안경 없이 생활하게 만드는 것을 시력 교정술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진단만 있으면 다초점 렌즈 비용까지 보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심사 기준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근거리나 원거리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 렌즈는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이 정해져 있어 대개 큰 분쟁 없이 보상됩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는 노안과 근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가의 렌즈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험사는 이 렌즈 비용을 질병 치료의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력 교정 비용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가 꼼꼼히 따지는 지급 기준은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확인합니다. 백내장 진행 정도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상 백내장 혼탁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즉 단순 노안인데 수술한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고 수술 시간이 짧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방치했고자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된다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와 의사의 명확한 치료 소견이 뒷받침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 그 황반변성 같은 중증 암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손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시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명확한 중증 질병입니다. 네. 따라서 미용이나 단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니라 분명하며 진단비나 검사비, 주사 치료비 등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질환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 반복 치료 횟수와 보상 한도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방변성 치료의 핵심은 눈에 직접 녹는 항체 주사입니다. 주로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 주사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데 이때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로 급여이냐 비급여이냐입니다.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해당하며 본인 부담금이 적지만 기준 초과로 비급여 주사를 맞게 되면 1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 주사료를 보상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특수검사비로 형광안 저혈관 조영술이나 OCT, 안구 광합 단측 촬영 같은 정밀 검사비도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반복 치료와 통원 한도입니다. 중증암 질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실손 의료비와 통원 한도이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통원 1회당 보상 한도 보통 20에서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비가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식에 따라 연간 통원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변성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횟수가 누적되면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방변성은 실손 보상이 잘 되는 질환이지만 가입 시기별 통원 한도에 따라 환자분의 체감 보상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중증 질환은 산전 특례 제도와 연관될 수 있으니 실손뿐만 아니라 2대 질환이나 수술비 담보가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고객의 노후 시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과 검사 비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점장님. 어디까지 검사 비용의 그 실손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OCT나 안저 검사 같은 검사도 포함이 될까요? 네. 의사의 치료 판단에 따른 검사라면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정기 건강검진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안과에서 받는 OCT, 안구 광합 단층 촬영이나 안저 검사 비용, 실손 청구의 핵심은 왜 검사를 받았는가입니다. 단순히 눈 상태가 궁금해서 받는 정기 검진은 보상되지 않지만 눈이 침침하다, 비문증이 있다 등 특정 증상으로 내원하여 의사가 질병에 의심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라면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진단의 필수적인 OCT 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라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 소견 이상 소견으로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항은 안경 처방이나 렌즈 교정을 위한 단순 시력 검사는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증상 없이 1년마다 받는 정기적인 안과 정밀 검진은 예방적 검사로 보아 실손보험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합니다. 라식, 라섹, 전후의 정밀 검사 역시 시력 교정이라며 비보상 목적인 미용 쪽에 부합하므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청구의 키포인트는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그리고 필요시 의사의 진단명과 소견입니다. 검사 전 본인의 증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주저 말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별로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르니 이 부분만 미리 체크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지정자님, 그 퇴행성 안 질환이 있을 때 실손보험만 있으면은 보험에 이제 부족한 점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손 하나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아주 훌륭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안질환 앞에서는 실손 하나로 충분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뿐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고가의 특수처치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보상 한도가 자기부담금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안질환에서 실손만 믿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통원 보상 한도의 벽입니다. 환반변성이나 녹내장 치료를 위해 맞는 비급여 주사는 1회당 1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통원 1회당 20에서 3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결국 수십만 원의 차익은 오롯이 고객이 몫이 됩니다. 둘째, 자기 부담금과 할증입니다. 특히 4세대의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이용량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30%의 자부담이 치료가 반복될수록 누적되는 지출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 후에 정액 보상되는 담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질병 수술비와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농내장 수술 시 실손에서 부족한 다초점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을 수술비 담보에서 나오는 정해진 금액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특정 질환 진단비라는 특정으로 한반병성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질환은 진단과 동시에 목돈이 나오는 담보가 있어야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눈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퇴행성 질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할 때 보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손보험이 병원비라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수술비와 진단비는 그 구멍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타격까지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실손은 치료의 시작을 도와주지만 보강된 담보는 치료의 완성을 가능케 합니다. 퇴행성 안질환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해준다면은 아플 때도 든든하게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리치의 변설화 지점장님과 함께 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보험도 닥터가 한 분 더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일지 역시 화면으로 먼저 소개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 할 분 모셔보겠습니다. 신지원 인카금융서비스 강서지점 교육팀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강서지점 교육팀장 신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 계속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실손보험도 있고 3대 질병보험도 있는데 왜 막상 큰 병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남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준비 많이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역시 마지막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큰 병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를 보면서 내가 가입한 실손의 의료비 보험과 3대 질병 보험이 정말 충분한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실손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암이나 뇌, 심장 질환처럼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손 보험 하나로 다 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3대 질병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손 의료비와 3대 질병 보험을 어떻게 조합해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병원비는 그냥 실손보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사연 보셨던 것처럼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앞에서는 실손만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 여쭤볼게요. 팀장님, 실손 하나면 병원비 걱정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좀 오해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병원비 전부가 보장되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뉘어 보상이 되는데요. 그중 통원의료비 특약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검사나 시술 상당수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통원 최대 한도인 3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예요. 또 하나, 실손보험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실손보험도 만기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의 경우 종합보험 내 특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보험은 만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손 특약 자체는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갱신과 납입이 필요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병원비가 전액이 보장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원치료도 이제 3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질병 보험을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 궁금하고요. 실손이 있어도 조금 필요한 거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은 보험이 없어도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지만 암, 뇌, 심장질환 같은 3대 질병은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생활비는 3대 질병 보험에서는 치료비 보완 개념이 아닌 생활 안정 자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암이나 뇌나 또 심장 질환이 실손과 진단비의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 또 어디서 제일 나온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실손은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한 병원비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진단비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 보상 구조입니다.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 받아도 가입한 금액을 한 번에 수령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유지까지 보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손과 진단비의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손 의료비도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몇 세대 몇 세대가 차이가 좀 크다고 많이들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3대 질병도 보장 전략이 조금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핵심은 한도와 자기부담금입니다. 요즘에는 암뿐만 아니라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통원으로 인한 약물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얼마나 많은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과거 1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일부 실손 한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3대 질병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자체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5세대, 6세대 실손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실손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한도만큼 4세대 실손 가입과 3대 질병에 대한 필수적 치료비 준비는
모든 세대별 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내 소득 기간 가능 시점과 연간 생활비 필요 수준에 따라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3대 질병보험 중에서 이제 보장 금액만 좀 크게 가져가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금액보다 조금 더 먼저 봐야 되는 기준도 있을까요? 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은 보장 범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암보험은 보험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경우 질병 코드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보다는 포괄 보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종합병원 이용 시에만 보장되는 특약들도 있는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병원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규모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되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실손보험 저희가 많이 이제 받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3대 질병보험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저희가 알릴 의무를 통해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실손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사는 이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3대 질병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인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종, 고혈압, 당뇨 같은 병력이 있으면 암, 뇌, 심장질환 보험 가입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손 청구를 저희가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추후에 3대 보험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전문가와 함께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팀장님, 그 젊을 때 준비하는 그 실손이나 또 3대 질병 보험이 있잖아요. 이때는 어디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젊을 때 준비하는 보험의 핵심은 지금 건강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층은 병원 이용률이 낮아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 발생 시 경제적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담까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네. 네. 가족력이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맞춤 설계가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손보험이나 3대 질병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또 의료 환경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저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주기도 좀 궁금해요, 팀장님. 네. 보험 점검은 정해진 주기보다는 의료 환경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질병 코드가 확대되거나 실손보험 세대가 변경되는 시기에 점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5세대 실손 출시 예정과 중입자 방사선 치료처럼 치료기술이 바뀌게 되면 보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보장을 점검, 보완하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실손보험과 이제 3대 보험을 저희가 3대 질병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의료비 부담이 남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의료비 부담이 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은 있지만 진단받은 질병 코드가 약관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상품은 새로운 질병 코드나 의료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선택이나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기간입니다. 3대 질병은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한 한도를 초과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또한 부담은 치료비에서 끝나지 않고 간병비, 생활비, 소득 중단까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체감 의료비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 보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의료기술 보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실손 의료비와 그리고 3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 인카 금융서비스 강서지점 신지원 교육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참 안질환과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많았으니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뇨 망막 병증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 퇴행성 안질환까지 한번 원장님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고 여기에 따라서 보험을 어떻게 또 맞춰서 설계하고 가지고 가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또 원활하게 생활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후에 안질환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시면 오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